일단 윤석열 후보님 오늘 제1야당의 후보 대선 후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분이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신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력이 아무도 전무한 상황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커리어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엘리트로 갔으면서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반 정치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른바 스펙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땐. 특히나 입법 분야라든지 행정 분야에 대해서 경험도 없으시고 또 사법 분야에 대해서도 검사 생활만 줄곧 해오셨기 때문에 법조 분야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이 형사소송 그것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줬던 분이 갑자기 일반 정치인,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저희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 정치 그리고 또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현상이 그렇죠.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우리 민주당과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에 대항했던 그런 스탠스에 대한 지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인기가 우리 집권 여당과 완전히 무관하게 보기 어렵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당심과 민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당 안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으시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2년 이상은 지금 그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국정을 풀어가셔야 될 텐데. 저희 민주당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아직 뭐 뚜렷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거 수차례 토론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많은 조직들이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심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게 아직도 계파 정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권이 이쪽에 있을 때는 반대쪽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다 날려버리고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이 친이 친박이 있었죠. 엄청나게 심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오히려 후유증이 여야 갈등보다 더 컸었죠. 당시에. 그렇죠. 너무 크다 보니까 이번에도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 당협위원장분들께서 줄 잘못 서면 나 다음 선거 공천 못 받을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 그 조직력이 동원이 됐다. 조직력이 이제 자신의 소신과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쫓아가기보다 지금 당장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도가 많은 후보한테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조금 움직여주면 당심도 어느 정도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괴리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직의 힘이 작용할 만한 그런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처럼 반짝 스타가 된다면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인 후보가 선출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심이 더 반영이 더 됐을 것이다.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 국민의 힘만큼 크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시고 나서 그리고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사실 컨벤션 효과가 사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주변에 이제 민주당이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할 때 그때 나오는 그 설문이라든지 전화 응답 같은 것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주목이 받으신 분이 윤석열 후보가 되시니까 그거는 당연히 컨벤션 효과 좀 많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2030 세대가 이번에 탈당이 많았던 이유는 전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2030 세대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이 좋아서
당원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그런 2030 분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애당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안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내 조직에 의해서 그 여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여론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봤을 때는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이 당 안에서의 여론이 조작되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좀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게 제가 탈당이 많았던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30 세대가 그 토론회를 다른 세대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지.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후보 본인에 대한 뭐 정치의 철학이라든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뭐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준비 안 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미디어 매체 그대로 노출이 됐고 제가 봤을 때 2030 세대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 차라리 좀 경륜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분들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좀 괴리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탈당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재명 후보는 여러 여론조사를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 2030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또 낮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근데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탈한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에 걸었던 그런 여론 지지가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오히려 더 높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각종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계셔서 청년들이 해당이 되신 분들은 많이 호응을 또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화두, 우리 청년들의 화두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한 기회.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말 크게 분노했던 것들은 인맥이라든지 돈을 이용한 그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것보다도 공정하지 못하게 내가 그 자리를 못 올라갔을 때의 박탈감이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회를 주어진 사회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처럼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시겠지만 아마 청년들께서 최종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 게 뭐냐면 그의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거든.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봐요. 주 5일제 처음 도입할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도입에 대한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입을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또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봐요.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다 그 펜으로 종이를 가지고 업무를 하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컴퓨터랑 인터넷 발달로 수십 배의 일을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 업무적인 효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이랑 근무 시간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보면 비생산적인 업무도 사회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고 주 4일제가 되면 업무 효율이 더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4일제가 되면 우리나라가 예전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선진화돼 있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직업의 양극화가 좀 극심해질까봐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막 명절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 4일제 도입은 그분들한테는 사실 머나먼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고 어떤 제도나 어떤 제도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보상을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 없이 주 4일제를 그냥 덜컥 도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되 뭐 격주로 금요일 날 오후 먼저 이제 한번 쉬게 한다던가 이렇게 단계적인 도입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주 4일제는 아니어도 주 4.5제 이 정도로 단계적으로 시작은 해보는 것도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